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정말 나 빼놓고 다 잘 사는 게 아닌가. 한국 사회는 이제는 정말 다 고소득층으로 바뀌었는데 나만 소외되고 나만 가난한 게 아닌가. 이런 상실감과 박탈감을 들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평균 자산 무려 5억 원이다. 이게 공식 통계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와, 나 빼놓고 진짜 다 5억 원 넘게 이렇게 자산이 있구나. 이렇게 우울감이 들게 만드는 기사들이 계속되고 있죠. 더군다나 심지어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 무려 9억 원 순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나 아니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론조사나 아니면 평균에는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 함정이 반드시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 금융회사의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 진짜 높더라고요. 순자산이 무려 9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자산이냐? 최근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6%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산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월소득은 686만 원입니다. 이게 상위 24%인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월 소비는 훨씬 더 합니다. 왜냐하면 427만 원. 이게 상위 9.4%거든요. 이 정도는 써야 중산층이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믿게 된 것, 사실은 그동안 SNS라든가 아니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산이 뻥 튀겨지고, 그리고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소비가 적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수치냐? 공식 통계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자, 이건 통계청하고 한국은행 그리고 금감원이 함께 낸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입니다. 이 자료가 23년 12월 7일에 나왔는데 다음 24년 데이터는 24년 말에 나올 거니까 가장 최근의 통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은 얼마냐? 5억 2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럼 진짜 5억 원이 맞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채를 당연히 빼야죠. 빚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빚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공정한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빚을 뺀 순자산을 따져야 되는데 이건 4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자산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 먼저 소득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자, 소득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6,700만 원. 와, 나 빼놓고 다 부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일단 가구당 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도 있고요. 심지어 아직 분가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가구에서 3명, 4명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구당 소득은 당연히 평균치가 올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건 세전소득이거든요. 자, 가구의 비소비 지출 이걸 빼버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금이라든가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5,40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에만 함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가구소득 6,700만 원에 근로소득은 4,3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6,700만 원이 된 건데요. 일반적인 근로자 가구는 이런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이게 어디까지나 평균이다 보니까 사업소득 있는 분들하고 평균을 내서 이렇게 소득이 6,7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연봉이 6,700이 안 된다고 해서 아니 나는 평균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은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중간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균이라는 건요 항상 가운데 있는 사람 즉 중간값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득 높은 사람들 아주 극히 일부분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균 전체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는데 웬걸 이 꼬리가 쭉 이어지면서 고소득층 일부가 평균을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6,700만 원이 평균 소득으로 나왔지만 중위소득, 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5,3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이건 가구당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구당 2명이 벌기도 하고 3명이 벌기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돈을 버는 가구원이 많은 경우에는 중위소득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 소득이 5,300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내가 중간이 아닌 것이냐? 이것도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소득으로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격차는 소득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 소득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무려 17조 원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명만으로도 자산이 평균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평균과 중간값은 굉장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자산에는 빚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돈값이 워낙 쌌기 때문에 뭐 1%대, 2%대에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었던 분들 정말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남의 돈도 결국은 내 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투자를 부추기는 분들은 야, 얼마든지 돈 빌려서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것도 너의 신용이고 너의 자산이다. 이런 주장이 통용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값이 오르면서 남의 돈을 쓰는 게 이제는 큰 부담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서 빚을 빼야 됩니다. 자산에서 이렇게 빚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순자산 4억 3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역시 가구 자산이니까 가구에서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순자산의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순자산이 4억 3천만 원? 야, 이거 정말 많은데? 나는 4억 3천만 원 안 되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균값이라는 것은 중간값하고 엄청나게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 평균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평균은 항상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 예를 들어서 2천만 가구가 있다. 그러면 딱 1,000만 가구에 해당되는 중앙값이 어디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 평균 가격은 4억 3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가구당 순자산의 중앙값은 2억 3천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도 써있죠? 1.8배나 된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값하고 평균값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4억 3천만 원을 보면서 괜히 나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운데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의 중앙값, 이게 2억 3천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됐죠. 문제점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돈을 대부분 부동산에 몰빵해 놓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2017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은 34.8%만 부동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뭔가 우리나라랑 경제 구조가 비슷할 것 같지만 여기도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무려 75%나 되죠. 제가 이미 지난 지식한방에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2023년 데이터를 따로 가져왔습니다. 왜? 23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은 훨씬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순자산의 무려 86.5%가 부동산으로 채워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 부동산을 사랑한다는 중국조차 80%는 넘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69에서 한 7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86.5%. 대한민국의 이 수치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다가 항상 또 나오는 얘기가 있죠. 아니 경제 안 좋다는데 공항은 왜 저렇게 북적이는 거야? 뭐 추석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분위별 소비 지출 금액을 보면 23년 4분기 한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1분위 하위 20%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석 달 동안 128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5분위 상위 20%는 491만 원을 4분기 동안 썼습니다. 이 소비 지출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5분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 숫자는 얼마가 될 것이냐? 적어도 1,000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가을 추석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해외를 나갔냐? 모두 62만 명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중에 5분위, 즉 상위 20% 안에 드는 사람만 1,000만 명이나 되는데 62만 명이 해외를 나가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62만 명이 나가도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가 나간 걸 곳곳에 알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인스타 같은 걸 보면서 와, 이 사람 또 나갔구나 이렇게 자꾸만 보게 됩니다. 자, 보통 인스타나 소셜미디어 이런 걸 사용할 때 자기가 가장 행복할 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을 투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인스타에 자꾸만 올리는 사람들 당연히 상위 5% 또는 1% 안에 드는 사람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평균 자산 그리고 타인의 소비에 자꾸만 휘둘리게 되면 나만 불행해질 뿐 사실상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일반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의 상실감, 박탈감, 우울감을 이용해서 자꾸만 무리한 투자를 부추기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지라든가 아니면 경제 유튜브 중에서 자꾸 무리하게 투자해라 이렇게 살살 꼬드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왜냐? 평균 올려치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속임을 한 다음에 아니 왜 투자 안 하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거 어떤 특정 자산에 몰빵 투자해서 그 성공 때문에 이렇게 폼나게 사는 건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현혹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2023년 연령대별 순자산 감소폭을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순자산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1년 사이에 39세 이하는 9.4%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는 7%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지식한방에서 소개했던 그래프죠. 60대 이상은 0.6%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60대 이상이 이렇게 투자 손실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인 경우에 지방에 농촌 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건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쉽게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4050 세대에 비해서 39세 이하의 순자산 감소폭이 더 컸던 건 아무래도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자산이 마냥 오르기만 한다면 공격적인 투자가 언제나 정답이겠지만 그동안의 자산 시장의 출렁거림을 볼 때 오랫동안 계속 성공적인 투자를 한 사람은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보다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만들고 자산 배분을 잘한 사람이 결국 장기에 살아남았지 공격적으로 막 몰빵 투자하고 특정 자산에 진짜 올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했던 경우는 아주 일시적인 기간에 그쳤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부동산 유튜브 아니면 증권 유튜브에서 자꾸만 투자를 부추기는 과정에서 평균 올려치기를 항상 많이 사용해왔죠. 왜냐하면
평균 자체도 중간값보다 훨씬 높은데 심지어 이 평균까지 왜곡해서 항상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너는 상대적으로 너무 가난하잖아.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현혹해 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투자를 부추겼는데 그 결과로 많은 빚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39세 이하의 경우에도 금융부채가 1억 2천만 원이나 되고요. 또 40대도 1억 3천만 원, 50대도 1억 1천만 원, 60세 이상도 우리나라에서 1억 원대의 빚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빚이 있어도 그동안은 금리가 워낙 낮아서 신용도가 높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잘 제공했던 분들 그동안 2%대의 돈을 얼마든지 빌릴 수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크게 올랐죠. 그래서 이제는 부채가 주는 부담 그리고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만 해도 생계에 부담스럽다 64%였는데 이게 23년에는 67.6%로 늘어났죠. 만약에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되면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답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까지 줄이면서 대한민국 경제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대한민국의 성장률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렸습니다. 그야말로 빚을 진 분들도 지금 이 빚 부담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한국 경제도 같이 신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잃지 않는 꾸준한 투자,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눈덩이를 굴리는 거. 우리가 워렌 버핏이 모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은 진짜 지구상에 한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워렌 버핏도 평생 평균 수익률은 21%였습니다. 이걸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도 매우 어렵고요. 버핏의 수익률을 따라간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강조한 복리 효과를 우리 평균적인 일반인의 눈높이로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제가 네이버 접근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매월 100만 원씩, 물론 100만 원씩 저축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냥 우리가 꿈을 갖자는 측면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30년 동안 매달 연이율 5%로 저축을 하면 일반 과세 기준으로 7억 6,246만 원이 생깁니다. 물론 여기에도 또 반론 제기하시면서 야,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연이율 5%를 달성한단 말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지금 5%는 쉽죠. 왜냐하면 저도 미국의 단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단기 채권들 배당금 5% 넘게 줍니다. 물론 이 고금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이건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금리는 최소한 반영을 해서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취지로 연이율 5%를 계산해봤고요. 그 결과가 7억 6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잃지 않는 투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해서 나만의 알파를 추구하는 건 당연히 뒤따라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금융 공부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몰려간다 그래서 뒤늦게 야 이거 좋다는데 집 팔아서 뛰어들어가자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게 뭐냐. 결국 투자의 세계는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느냐 여기에서 승자가 결정되는 거지. 지금 당장 단기로 20% 수익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내년에 반토막이 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쏠림 현상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여기에 따라 준칙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평균 올려치기에 당해서 괜히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상실감으로 의욕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스노우볼을 굴려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풍요롭고 그리고 넉넉한 은퇴 생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